안녕하세요. 문근사입니다. 오늘은 신라 문무왕의 비문에 김씨들의 조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흉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흉노족은 서양사에서는 훈이라고 불리는 종족입니다. 흉노의 우두머리는 선우라고 칭합니다. 정식 호칭은 탱거리 고도 선우입니다. 탱거리는 하늘이라는 뜻이고 고도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늘의 아들 선우라는 뜻입니다. 고조선의 수장인 당군 왕금이라는 명칭을 해석해 보면 당군은 탱거리의 음차이고 왕금은 왕곰의 음차로 보기도 합니다. 고조선의 토템은 단군 신화에서 보듯 곰입니다. 탱거리는 하늘, 왕곰이 왕금이 되고 왕금이 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최초의 선우는 기원전 220년경에서 기원전 209년까지 제위한 투먼이었습니다. 한자로 표기하면 두만이 됩니다. 이 투먼은 후궁의 자식에게 보위를 물려줄 욕심으로 장자인 묵턱을 당시의 강국이었던 월지의 인질로 보냅니다. 큰아들 묵턱을 인질로 보낸 후에 즉시 투먼은 월지를 공격했습니다. 차도 살인지계라는 계략을 쓴 것입니다. 이 월지국의 손을 빌려서 묵턱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투먼의 계략과는 달리 묵턱은 월지의 명말을 탈취한 후 도망쳐 나옵니다. 이 음모가 실패한 후 다른 신하들의 이목이 있으니 투먼 선우는 묵턱에게 1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군의 직책을 줍니다. 병사들을 거느린 장군이 된 묵턱은 부하들에게 자신이 활을 쏘면 주저없이 같은 표적에 활을 쏘라고 명령합니다. 옛날에는 전투를 개시할 때는 화살 끝에 조그만 피리가 달린 서리화살, 즉 명적을 쏩니다. 명적이 날아오르면 삑 하는 울음소리가 나게 되는데 이를 신호로 공격이 시작됩니다. 맨 처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효시는 이 명적에서 나온 말입니다. 어느 날 묵턱은 자신이 아끼던 명마에게 명적을 쏘아붙였습니다. 주저하면서 따라 쏘지 못한 부하들은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얼마간 시간이 흐른 후에는 갑자기 자신이 아끼던 애첩을 향해서 활을 쏘았습니다. 그때 쏘지 못한 부하들 역시 죽였습니다. 그 후로는 묵턱이 활을 쏘면 따라 쏘지 않는 부하들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투먼 선우와 함께 사냥을 나간 묵턱은 돌연히 아버지를 향해서 활을 쏘았습니다. 묵턱을 따르던 부하들의 화살은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투먼 선우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구태타로 아버지를 제거한 묵턱은 선우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묵턱이 선우의 자리에 올랐을 때 중국의 지배자는 초나라의 항우를 끊고 중국을 통일한 한나라 고조 유방이었습니다. 묵턱의 침공을 받은 유방은 묵턱과의 전쟁에서 아주 크게 패배했습니다. 그런 후에 흉노에게 대대로 공주를 시집보내고 조공을 바치는 굴욕적인 조건의 화친을 맺습니다. 묵턱선의 흉노가 대제국을 이루고 아시아의 패자로 등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세월이 흘러 한나라 무제는 비축된 국력을 바탕으로 흉노에 대항해 전쟁을 일으킵니다. 곽거병을 앞세운 한나라는 흉노 제국을 격파하고 흉노의 우현왕을 포로로 잡습니다. 이 우현왕의 태자가 김일제입니다. 신라 문무왕의 비문에 조상으로 기록된 투후 김일제는 흉노 우현왕의 태자 김일제와 동일 인물입니다.
중국과 한국의 모든 김씨는 2100년 전 흉노 우연왕의 태자 김일제와 그의 아우 김윤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무제의 포로가 된 흉노 우연왕, 이 두 왕자 이전에는 김씨가 없었습니다. 이 한무제에게 패한 흉노는 서쪽으로 밀려나기 시작했는데 이 압력이 게르만족의 이동을 촉발시켜서 로마 제국을 멸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훈족의 말은 유럽의 말보다 어깨 폭이 20cm가량 더 좁고 체구가 작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주도에 가면 볼 수 있는 조랑말과 아주 유사한 품종이었습니다. 이 작은 체구로 인해서 훈족의 말은 무게중심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민첩하게 움직이면서 많은 짐을 실을 수 있었고 상대적으로 지구력도 뛰어났습니다. 훈족의 말은 매일 100km를 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도 이 무게중심이 낮은 것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은 무게중심은 몸을 날렵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해줌으로써 육탄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해주는 조건이 됩니다.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다윗이 가졌던 유일한 우위가 민첩성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훈족은 당시 유럽에는 없었던 말가춤인 등자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등자는 말 안장에 앉았을 때 발을 고정시키는 도구입니다. 이 등자는 훈족이 발명한 것이라고 합니다. 등자는 파르티안 기사법이라고 불리는 사격법, 즉 말을 타고 달리면서 뒤돌아서 활을 쏠 수 있게 해줍니다. 고구려 무용청 벽하의 무사가 사슴을 향해 활을 쏘는 모습과 같은 동작입니다. 로마군은 보급부대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움직임이 매우 느렸습니다. 대신에 훈족은 보급부대가 따로 없었습니다. 한 병사가 말을 5마리에서 7마리씩 몰고 다니면서 보급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훈족 기마부대의 진격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또 훈족의 화살은 300m 정도 날아가는 반면 로마군의 화살은 최대 사정거리가 30m도 채 안 됐습니다. 로마군들이 적을 파악하기도 전에 흉노의 화살이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듯이 내려와서 로마군의 갑옷을 종이조각처럼 뚫었습니다. 신라가 통일전쟁 후에 당나라의 안동도호부를 한반도에서 몰아낼 때 큰 공을 세웠던 첨보노라는 쇠뇌는 신라만 만들 수 있어서 당나라가 무척 탐을 내었던 무기입니다. 화살을 천보, 요정거리로 400~500m를 쏘아보낼 수 있었습니다. 훈족의 활도 이처럼 장거리 사격이 가능했습니다. 서유럽을 침공한 훈족은 100여 년 동안 유럽을 주름잡았습니다. 훈족의 침입으로 유럽의 민족 대이동이 촉발됐고 새로운 정착지를 기준으로 새로운 국경이 생겼습니다. 오늘날 유럽의 국경은 이 국경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공포영화의 주인공인 드라큘라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마늘과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이해가 되는데 마늘은 왜 그럴까요? 마늘은 훈족이 좋아하던 음식이었습니다. 마늘이 있다는 것은 훈족이 가까이 있다는 증표인 것입니다. 1973년 경주 계림로 14호분에서 로마 기법으로 만든 황금 보금이 출토되었습니다. 이 보금의 제작 장소는 신라에서 거의 8,000km나 떨어져 있는 동유럽 트라키아 지역입니다. 경주 계림로 14호분이 조성된 5세기에는 훈족이 유럽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훈족의 지배자 아틸라가 중국에 사신을 보냈다는 기록이 있는데
중국에는 아틸라의 사신이 왔다는 기록도 그와 관련된 유물도 없습니다. 아틸라가 보냈다는 사신은 중국이 아니라 신라에 도착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 증거 중 하나가 황금보금의 삼태극 문양입니다. 학자들은 신라에서 발견된 황금보금에 삼태극 문양이 있다는 것은 이들 물건의 최종 목적지가 신라였기 때문이라고 추측합니다. 이 태극 속의 3개의 고리 문양은 고리족의 표지로 아틸라의 훈족과 신라 흉노 후예들의 친연성의 증표인 것입니다. 로만 글라스를 비롯한 다수의 로마 유물들은 오직 김씨들의 나라인 신라와 가야에서만 출토되고 고구려 백제 고분에는 부장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 유물들이 당시 중국 대륙을 거쳐 국제교역을 영위하던 상인들이 가져온 상품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만 글라스와 황금보금은 해로를 통해서 김씨들에게만 전해진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흉노족과 우리 민족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